전 시간 고급육 사양관리에 의해서 이번 시간에는 번식우 사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번식우를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한 마리를 1년에 생산할 뿐만이 아니라 생산한 송아지를 얼마나 잘 키워서 번식우가 되었건 아니면 비우가 되었건 잘 사육해서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사육해서 출하를 하는 게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송아지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겉모습을 보더라도 송아지가 이제 막 태어난 송아지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만 직후에 송아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양축가분들이 조금씩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3가지 부분만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소리 확인입니다. 눈치를 채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양수를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난산이라든가 조산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송아지는 어미 뱃속에서 양수를 다량 섭취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수를 섭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가볍게 송아지의 호흡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송아지는 호흡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아기 소리만 납니다. 하지만 양수를 다량 섭취한 개체의 경우에는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그르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양축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송아지가 섭취하고 있는 어떤 양수를 입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양수를 섭취하게 될 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 있는 양수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덜하지만 특히 기도를 통해서 폐로 넘어가 있는 양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거를 하는 방법은 양축가분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입김을 호흡 불어서 재채기를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송아지를 옆에 그 주위에 있는 볏짚 같은 걸로 콧구멍 안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자극을 주게 되면 송아지는 그 자극이 싫어서 좌우로 얼굴을 심하게 흔들게 되고요. 그렇게 심하게 흔들면서 코 안에서 기도 바로 앞까지에 있는 양수를 뱉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흡소리가 여전히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고 또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거는 기도에서부터 폐까지의 양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고 폐 사이에 있는 양수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은 송아지가 머리를 바닥으로 해서 그리고 엉덩이가 하늘을 향하게 해서 이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양수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kg에서 요새 육종이 잘 되어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40kg 정도의 송아지를 이렇게 송아지 생체중이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28kg에서 30kg 정도 된다고 보시게 되면 사료 한 포보다 조금 더 무거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송아지의 뒷다리를 잡고 우리가 등에서 없는 방향을 취한다게 되면 송아지 뒷다리가 하늘에 있다 보니까 송아지의 머리는 지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볍게 점프를 한 3-4번 정도만 해주시게 되면 송아지 폐 속에 있는 양수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양수가 바깥으로 다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수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양수에 어떤 더러운 물질이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젖은 피부 건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송아지는 어미 몸속에서 아주 따뜻한 온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39도 정도의 온탕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낮의 기온만 하더라도 한 여름철의 경우 34도, 아무리 더워도 34도, 35도, 그리고 가을철의 경우는 15도에서 20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의 기온까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어미 몸속에 39도의 온탕에서 갑자기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추위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젖은 피모를 반드시 건조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추위를 느낄 뿐만 아니라 피모가 젖어 있을 경우는 조그만 바람에도 몸에 묻어있는 물기가 증발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온도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양축가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젖은 피모를 최대한 빨리 말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온등을 켜주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수건으로 피모를 말려주는 방법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손으로 말려주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젖은 피모를 말려줬을 때 면역력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초유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제대, 탯줄 소독인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상적으로 분만을 하게 되면 이 송아지의 제대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잘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산이나 난사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탯줄이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송아지가 걸어다니면서 탯줄을 밟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미소가 송아지를 관리하면서 탯줄을 밟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너무 짧게 배에 근접해서 끊어지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5cm에서 6cm 정도 간격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지대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독한 지대실로 거기를 묶어주고 그 아랫부분을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 그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독하는 방법으로는 베타딘하고 옥도가 있는데요. 그 두 개 다 어떤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소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송아지를 관리를 했으니까 분만 직후에 어미소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세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후산 메모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은 자기가 송아지를 그러니까 새끼를 태우고 난 다음에 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 후산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송아지를 태어나게 그러니까 아기를 어린 개체를 태어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후산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후산을 먹어야만 영양소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산은 미끈미끈하잖아요. 뻑뻑한 상태는 아니고 다량의 점액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미끈미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미소는 최대한 빨리 후산을 없애려고 급하게 먹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후산이 기도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숨이 막혀 죽겠죠. 그리고 평상시 때 사료와 풀만 먹었던 그런 개체의 경우 당연히 이렇게 육식성, 그러니까 동물성 원료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대 식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천에서 한 마리가 되었던 천에서 두 마리가 되었던 후산을 메모하지 않고 섭취하면서 만약에 폐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산은 반드시 메모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유 섭취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초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초유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제가 사진에다가 어미소의 유방을 제가 도식화해 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유방 바깥에 있는 유두에 구멍이 있어야만 안에 있는 우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구멍에서 우리가 중점을 이제 우리 그 유방에 있는 유두에 있는 구멍을 저희가 유심히 쳐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이 구멍에 축사 바닥에 있던 오염물질, 똥이 되었건 아니면 이물질이 되었건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들어가 있는 양은 비록 적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태어난 송아지의 생체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송아지 뱃속의 소화기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조금의 이물질도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축가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송아지가 태어나서 초유를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유두 안에 있는 유두구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해 주시는 방법은 눈치채셨죠? 그냥 전착유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초유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유두구 안에 있는 이물질,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분변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초산후 특별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산후 한 마리를 낳고 두 마리를 낳고 이미 산통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낳은 자기가 분만한 송아지를 잘 관리합니다. 하지만 초산후 경우 이제 처음으로 송아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개체 같은 경우는 이 송아지가 자기가 낳은 송아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송아지를 낳을 때 산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송아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관리하지 않고, 즉 초유 자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초산후를 펜스에 묶어서라도 송아지가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어미소의 초유를 빠를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게 되면, 제가 두 번째 초유 섭취할 때 유두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유두구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착유, 손으로 안에 있는 우유를 몇 번 정도 짜주는 그런 상황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유방이라든가 아니면 유두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이 되게 되면 산유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가 초유를 먹을 때 더 많은 양의 초유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초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초유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초유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초유는 학술적으로 봤을 때 송아지를 분만하고 난 후 2일 이내에 분비하는 우유로서 면역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초유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분만 2일 전에 면역물질이 다량 들어가 있는 우유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달리 송아지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면역물질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유일하게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로부터 초유를 먹으면서 면역물질을 흡수를 하고, 이 면역물질을 흡수를 통해서 면역력을 획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유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초유가 송아지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 우유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높습니다. 단백질은 일반 우유의 약 5배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 및 무기물 같은 경우는 2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철분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영양소 함량이 높은 우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양소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송아지에게도 특별한 일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에 면역물질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송아지가 가지고 있던 태분을 배설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강사님, 그러면 초유를 얼마나 급여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송아지 체중의 4내지 5% 정도 급여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현재 송아지의 체중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 25kg를 시작을 해서 약 30kg, 35kg, 육종농가 같은 경우는 35kg 이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중을 25kg라고 봤을 때 약 1리터 정도 급여를 하게 되면 적당량의 초유를 급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유를 섭취하는 양보다, 양도 중요하지만 초유를 섭취하는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초유를 섭취하는 시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유를 최초로 섭취하는 시간이 분만 후 2시간 이내가 가장 면역력 획득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횟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초유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만 후에 가장 최대한 단시간 내에 섭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량 섭취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게 되면 송아지가 어미소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았던 면역력을 100% 흡수를 해서 자기가 면역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분만 직후의 송아지와 분만 직후의 어미소, 그리고 초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